미중 기술 패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을 때 가장 염려된 것은 재고의 문제인 거죠. 거래가 되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달러 베이스로만 한다라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이 다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가 먼저 장착이 된 다음에 무역이 들어가면 그 나라 제품이 팔린다는 거예요. 요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이전에 세계 강국이었다. 지금은 이제 뭐 소부장 쪽의 강국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으로 뭔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선순환에 경제 선순환에 이것까지 또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뭐 당장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장 우리 삼성이 일본 요코하마에 반도체 팹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2025년서부터 양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300억 엔, 그러니까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가 100억 엔, 즉 1,000억 원을 보조해주는 이제 상황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TSMC는 벌써 이전에 구마모토에 벌써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히로시마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이제 건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 이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공장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이동하는 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중 기술 패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또 기술력도 튼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서 워낙 또 뭐 100년, 200년 된 기업들이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결국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일본에서 이제 수출 관리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도 직면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력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구슬이 서마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그걸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네. 구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력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은 우리 BBC 그러니까는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독일 다음으로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칩, 반도체 이러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뭐 독일, 한국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또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뭐 향후에 협력을 해나간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이게 이제 더 일본에 뭔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뭔가 착시 네. 현상? 착시 현상이보다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렇죠. 좀 가시적인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기지개 펴는 일본 경제 이런 네. 표현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런 표현이. 네. 근데 이제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소부장 이제 규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화이트리스트 다시 이제 수출 우대국으로 네. 뭐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친구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돌아가면은 돼요. 그래서 목적지를 갈 수 있죠. 그런데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약간 좀 피곤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전 같으면 한 15일,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본이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하니까 이제 조사가 이제 뭐 엄격하게 들어가고 이것이 혹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전략 물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3개월씩 걸린다라는 거죠. 90일까지 걸리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2019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뭐 보이콧 재팬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양국이 서로 간에 이제 배제를 하고 그러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통 크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통 크게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해서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너네 복원시킬게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일본도 그럼 우리도 할게라고 해서 어젠가요 며칠 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복원을 하고 아마 7월 20일인가요 그때서부터 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간이 단축이 돼서 아마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줄게 되고 네. 기간도 훨씬 단축돼서 뭐 4, 5일이면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을 때 가장 염려된 것은 재고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예측을 못 하잖아요. 삼성이나 그렇죠. SK하이닉스에서 브라소스나 뭐 폴리미드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한국에 도착할지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걱정이 쌓이는데 지금 이제 그게 예측이 가능하니까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마치 저스트인 타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이 딜이 그러니까 거래가 되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뭐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한 현상들 어쨌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로가 이제 윈윈의 길을 가고 있긴 한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그 뭐죠? 한일 통화 스와프 이 문제도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간 뭐 거의 타결 임박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통화 수합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01년도인가 IMF 이후에 한일 간에 좀 통화 수합을 필요로 해서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알고는 이제 20억 달러 하이브리드형이었죠. 우리가 뭐 한국 원화를 맞띄어 놓으면 그걸 엔화나 또는 달러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달러 베이스로만 한다라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이 다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2001년서부터 통화 수합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외환 위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측이 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우리가 외환을 덜 가지고 있고 일본이 지금 이제 뭐 중국보다 앞서서 지금 세계 최대 외화를 그렇죠.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2012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직접 갔다 온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게 연장되지 않고 8년 전이죠. 예, 2015년도에 이제 그냥 이제 중지가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는 충분히 외환이 충분한 거로 알고 있어요. 세계 이제 9위에 4천억 달러인가 얼마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IMF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거죠.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야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좀 뭐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 4, 5년간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 거리가 있었는데 지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뭐 양국이 다 윈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이전 8년 전에는 이제 최대 700억 달러까지 네, 서로 이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했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번에 얼마 정도가 될지 그거에 네. 따라 뭐 또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상황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전성, 한에 대한 그렇죠. 안전성 이게 좀 보장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국가신용 등급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국가신용 등급은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그게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원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315원, 네. 일본 엔도 144.5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장의 반응이 글쎄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네, 참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죠.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참 이것이 앞으로 지금 이 한미일 관계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한미일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쪽에 그 국제 안보 현상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했고요. 반도체 장비라든가. 우리도 지금 미국의 그 라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 어떻게 될까요? 일본과의 경제가 더 이렇게 좀 맞물리면서 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충분히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한 일단 그 이야기가 오고 가지를 않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통큰 양보를 하면서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5월달인가 그때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서부터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 협력을 좀 잘하자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선언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전경련 뭐 임시회장이긴 했지만 김병준 회장이 가고 일본에서도 이제 캐단내인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때도 이재용이가 아주 멋진 말을 했잖아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본이 적 아닌 적으로 대했다가 양국이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협력 관계를 잘 이루지 못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내놓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각각의 비교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비교의에서 어느 한 국가가 절대적으로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를 잘 살펴봐서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한 것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단순하게 한 번 뭐 지금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라든가 AI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거기에서 틈새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각각이 따로 논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칩4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돼버리고, 뭐 그 외에 뭐 각종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어떤 정치, 경제, 안보적인 그런 틀에 한국이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전면적으로 나설 경우에 우리의 최대 무역 국가인 중국과 등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송용이 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뒤에 이렇게 있으면 좀 소나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도 될까요? 네. 아니 뭐 생각이야 우리 마음이죠. 뭐. 근데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 관계가 안 좋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혐한에 대해서도 나오고 네. 한국 뭐 아까 스시테로 말씀하셨지만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그 우리나라의 해외 문화 홍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2019년도에 15개 국가에서 최하위였어요.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최하위였다고. 그다음 2020년도에도 20%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한 30%로 좀 넘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30% 겨우 30%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30%인 반면 중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30%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아직 이제 그런 호감도에 대한 조사를 제가 이제 찾아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일본에 한 일주일간 이렇게 이제 여행도 하고 이제 야마나시현도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저는 이제 과거 일본에 한 13년 정도 이제 유학을 하면서 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한국말 하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웠어요. 뭐 제가 이제 약간 인트로버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한국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잘 안 느껴요. 이게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일본인들이 뭐 물건을 팔려고 친절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는 한국말을 저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칭찬해 주면 기뻐하고 마치 제가 이제 86학번인데 우리 시대 때 뭐 우리 말에 영어 섞어 쓰면 뭔가 뭐 이제 있어 보이는?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래요. 일본 그래요? 사람들이 일본말 속에 한국말 섞어 쓰기가 유행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그게? 뭐 맛있어가 혹시 일본어로 뭔지 아십니까? 오이시? 아 맞습니다. 오이시 데스네 해야 되잖아요. 네, 오이시 데스네. 맛있어 데스네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와 스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뭐 방송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스고이라고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자막에서는 굉장해 그래서 가타카나로 굉장히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서 한국말 섞어 쓰는 게 유행이고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것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일본이 메이드 인 저펜의 제품은 좋은데 가성비도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이 메이드 인 저펜을 어떻게 그 해외에 인식시킬까? 그건 결국은 이제 트레이드 팔로우스 피움. 그러니까는 문화가 먼저 장착이 된 다음에 무역이 들어가면 그 나라 제품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류가 먼저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들도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질이 안 좋아서 제품을 안 사는 게 아니라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한류가 1차 한류,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고 제가 좀 더 얘기도 될까요? 네네. 전철을 탔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과정에서 얘기하면 2분의 1이 한국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쇼를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유리창에 비치는 그 친구들의 핸드폰이 보이는 거예요. 전철에. 야, 그래서 진짜 제가 속으로 스고이. 스고이. 밑에 이제 굉장히라고 써야 되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게 거기는 그 더치페이 문화가 이렇게 남녀간에 철저한가요? 왜냐하면 네, 철저하죠. 예전에 그 외국에서 그 이렇게 만난 그 친구들, 일본 친구들 이렇게 커피 값을 내줬더니 네. 너무 고마워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쵸. 너무 자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써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한 게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만 1대1로 강의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가면서 여름에 더워서 캔을 2개를 사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110엔을 주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치페이가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일본에 학부 1학년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이제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그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뭐 볼링을 치러 가자 해서 이제 그럼 교수님이 신발값은 내주겠지 했는데 다들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 일본은 그 지갑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잔돈까지. 그래가지고 다 자기 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돈이 있어서 창피함을 이제 그 좀 없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더치페이. 그래서 제가 볼 때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런 이제 인간적인 여성분들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여성 우리는 남자가 보통 페이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남성 그리고 이제 그 우시 사람이 이제 대부분 이제 내고 그런 거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인간미를 느낀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학교에서도 많은 일본 유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간 다음에요. 방학 때마다 옵니다. 네. 그래서 오빠, 선배 이런 단어를 써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뭔가 사적인 어떤 그 유대 관계에 정말 신경 쓰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게 사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정감 있게 느껴질 그렇죠. 때가 있죠. 네. 더군다나 처음 경험하는 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막 따뜻하겠죠. 자기를 환대해주고 맞습니다. 생각해주니까. 그때 저한테 제가 들은 질문이 뭐냐면 한국 남자들은 다 배용준 같냐고.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아니 자상하냐고 그렇게. 그 드라마 속에 그것처럼 여성한테 모두 헌신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각자 판단해. 자, 어쨌건 우리 한국의 이미지도 물론 이렇게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많은 층일수록 아마 서로 상대편에 대한 어떤 그 감정들이 좀 완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실 이제 우리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성세대들의 갈등이고 그 갈등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일본이 옛날에 그런 나라였구나, 또 한국이 과거에 이렇게 막 떼쓴 나라였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기성세대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양보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또 젊은 친구들만 해도 지금은 이렇게 그런 과거의 역사 문제
또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제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일본이 어쨌건 주식 시장이 뭐 30% 가까이 급등하고요. 올해 들어서 뭐 30년 만에 지금 일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런 네. 분위기들이 나오니까 네.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그럼 일본 부동산은 어떨까? 일본 부동산도 네. 같이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나? 우리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항상 버블의 상징으로 네, 이야기했어 맞습니다. 가지고 네. 궁금하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맨션을 구매를 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때 구매한 것과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가격의 차이가 벌써 차이가 납니다. 아, 한 그래요? 1.2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럼 23% 올랐다. 20%에서 30% 올랐는데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오른 건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0억짜리가 12억이 된 게 뭐가 1년 이렇게 만에? 그렇죠. 10억이 12억이 된 게 뭐가 이렇게 오른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 30년간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과거 30년간 안 오른 것이 최근에 이제 오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과거에 그러니까 도쿄 일극 중심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도쿄도에서 이제 멀은 곳에 새로운 타운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게 다마타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타운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너무 이제 멀은 거죠. 도쿄 중심지로부터.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마치 과거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중국에 크레인이 뭐 여기저기 크레인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 네. 세계 크레인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 너무 깜짝 놀라요. 일본 도쿄에서 네, 도쿄뿐만이 아니라 도쿄, 요코하마, 치바 이쪽, 뭐 요코스카이 이렇게까지요. 도시 중심으로. 네, 도시 중심으로 이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크레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라고 할 정도로 고층 그 주상복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건 뭐냐면은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그렇죠. 수요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일본이 지금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시골로 가기보다는 역시 이제 도심지에서 자기의 나머지의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하고 또 이 고령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좋은 곳에서 이제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쇼핑을 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고도인재들을 일본이 영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일본이 워낙 단일 민족 그러니까 단일 민족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민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고도인재는 받아들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도인재들은 말 그대로 고도인재들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되고 다 이제 결국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지보다는 새로운 도심지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일본인들의 마인드도 바뀌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수십 년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만 하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오르는 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집은 그냥 사는 곳 거주의 개념이지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딱 박혔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다시 투자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게 투자 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요건 약간 좀 디테일할 수도 있는데요.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돈이 없으면 주택을 구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대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 자본이 한 50% 정도는 있어야지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뭐 비싼 주택이라도 구매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하는데 일본은 그 아예 돈 없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기업에서 35년 론을 통해서 대기업이 보증을 해주고 금리가 1%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월세 내고 사느니 그냥 그렇죠. 그거다 뭐 이럴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월세 내고 사느니 우리 기업이 보증을 해주고 이자는 0.7%, 0.8%밖에 안 되고 그럼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10년간 세금 혜택을 받고 그리고 내가 기업을 떠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럴 바에 그럼 우리 결혼했으니까는 주택을 구매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구매가 있는데 더군다나 신축이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까지 무기력한 일본 경제의 어떤 한 단면에
그 예시로 젊은이들이 일할 생각이 없다, 직장 가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전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그냥 잠깐 일해서 먹고 살 거 벌고 또 즐기고 놀다가 또 가서 이런 식의 이게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부분도 일부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이제 취업률을 이제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98%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구인 배율 1.56이라는 것은 1.56인데 우리나라 0.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학생들이 직업을 취할 수 있는 게 0.6개이고 일본은 1.56개예요.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겠지만 그 월급이나 왜냐면 과거 30년간 안 올랐으니까 30년 전의 월급이나 지금의 월급이나 비슷한데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데 970엔에서 1100엔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본 분들은 상당히 수능적이고 이렇게 그 진취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수능적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주택을 구매하거나 내가 뭐 어떤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점프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은 있어서 그래서 초식남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러한 일본이 지금 글쎄요 워렌 버핏의 투자라는 어떤 이 말로 표현이 되듯이 뭔가 역동적인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네요. 이 끝이 어디일지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일본이 딱 일어서는 시작점이 올해가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시죠. 강철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